안녕하세요 여러분, 뮤추얼 리얼티 브로커브레이커 이세윤입니다. 오늘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수출품에 관한 관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캐나다 경제와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RBC의 인베스트먼트 스페셜리스트로 계신 한규희님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바쁘실 텐데 요즘에 RRC 때문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RBC에서 이제 투자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한규희, 영어 이름은 션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제가 이미 벌써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많죠. 그리고 뭐 관세를 매기겠다, 뭐 안 매기겠다, 뭐 다른 달로 미루겠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서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캐나다에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이 관세에 대해서 대부분 뭐 유튜브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다 접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 1월 말부터 시작해서 제2기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2월 1일, 2월 4일, 그리고 지금 최근 3월 초로 이제 연기가 된 상태에 있는데요. 캐나다에 지금 이제 수출품에 대해서 대부분의 25%의 관세를 매긴다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양하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 관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은 어떻게 되고 또 캐나다 경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또한 관세 정책으로 인한 좀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관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관세는 이제 부과하는 나라도 그렇고 부과를 받는 나라도 그렇고 양쪽이 다 좋을 것이 없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가면은 이것은 다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될 텐데요. 일단 여기에 보이는 그 그래프처럼 일단은 미국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수입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자국 내 이제 제조업이 뭐 보호를 받게 되면서 일시적으로는 뭐 국내 생산이 증가되고 또 이제 관세로 인해서 뭐 추가 세수가 확보될 수는 있겠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뭐 물론 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테고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부담이 될 테며 가장 어려운 것은 이제 그 미국의 달러가 이제 계속 강달러로 형성되면은 이제 그 인플레도 다시 부를 수 있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도 어려운 숙제가 될 것이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자고 하면은 캐나다 달러가 이제 약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뭐 환율 변동을 인해서 일시적으로 뭐 수출 경쟁력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물론 또 이제 수출이 감소되겠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원자재라든지 부품 조달 모든 그런 부분들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이런 이제 경제 성장의 둔화가 또 발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과하는 나라도 부과를 받는 나라도 네트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좋은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관세가 높아지면 당연히 건축 자재, 뭐 목재라던가 뭐 철강이라던가 이런 자재들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또한 신규, 새로 짓는 신규 주택 및 콘도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예, 물론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특히 캐나다가 이제 미국의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뭐 유래와 같은 이런 건축 자재에 대한 관세는 지금의 현재 건설 비용을 10에서 75% 정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에서 매년 지금 철강은 140억 달러 정도, 그리고 또 유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35억 달러 정도를 수입하면서 이게 네. 주택 건설 자재 필수적인 자재들인데요. 토론토의 정확한 수치는 아직 없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 이 유산 관세가 이 단독 주택 건축 비용을 최대 2만 9천 불 정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도시 내 이제 주택 가격 상승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지금 이미 벌써 그 집을 짓는 데 들어간 커스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이 더 어떻게 보면 바이어들한테 더 스트레스가 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현재 토론토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택, 레지던셜도 있을 거고, 뭐 커머셜도 있을 거고, 투자용 콘도도 있을 텐데 어떤 부분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뭐 교과서적인 답변을 드린다면은 이제 건설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뭐 신규 주택이든 콘도 건설 비용이든 모든 것이 다 불연적으로 상승하겠지요. 또 네. 이제 거기에 대한 공급망의 차질이 생기면서 또 신규 프로젝트들도 지연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제일 먼저 이제 주거용 부동산 쪽,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중산층 주택 수요들의 감소가 이제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캐나다 달러의 약세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는 뭐 고급 부동산이라든지 이제 뭐 투자 목적의 매물 수요가 단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둔화가 예상되고요. 커머셜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리테일이라든지 오피스 공간의 수요가 감소될 것이고 또 소비재 제품들, 가구, 의료, 가전 이런 부분들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리테일 섹터들도 이제 타격을 받은 영향들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전반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다음 질문이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제 뱅크 오브 캐나다죠.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할 때 이제 미국 정책 변화를 당연히 따라간다, 뭐 아니면은 뭐 고려한다라고 제가 볼 땐 따라가는 게 맞는 건데 고려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캐나다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요? 저희가 이제 나라도 가깝지만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관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캐나다 경제에 이제 심각한 그 리세션 위기가 다시 초래할 것입니다. 소비자 신뢰도 이제 위축될 테고요. 이제 가계 소득의 감소로 인해서 주택의 수요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금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2월 달에는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캐나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10년 장기채 국채들은 경기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중앙은행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3월 달에. 지금 전망하는 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2025년 동안에 2번 정도 더 이제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3월과 이제 추후에 한 번 더 인하 시사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제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은 주택 구매 비용은 절감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아주 일시적인 것 같고요. 관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금리 인하를 제한할 수도 있겠고. 되게 재밌는 것은 지금 이제 여기 영상에 보시면은 제가 그 뱅크 오브 캐나다와 CMHC 캐나다 부동산 연합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AI 모델링을 돌려봤습니다. 네. 시나리오를 돌려봤는데 지금 현재 캐나다 마켓의 은행 금리들을 5.25라고 평균 잡았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타겟으로 하는 인플레이션은 2.5라고 생각하고요. 캐나다 전역의 평균 가격을 주택 가격을 75만 불로 잡았을 때 지금 저희가 이 관세가 완만하게 적용된다고 하면은 모기지 금리가 6%로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4% 그리고 또 이 주택 가격의 평균 수요가 금액들이 이제 69만 불 정도 이제 하락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심각하게 영향을 받다 할 경우에는 금리는 이제 6.375% 정도 상승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이 4.75 그리고 또 이제 주택 그 평균 가격이 66만 불로 하락할 거라고 살펴봤는데요. 네. 이것이 시사하는 점이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금리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에는 좋은 영향이 아닌가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RBC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 이번 해를 지금 전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0.25%가 이미 떨어졌으니까 이번 해는 아마 0.75%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현재 전망은 그렇고요. 또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언제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뭐 그린랜드도 그렇습니다. 지네가 뭐 갔는데 뭐 미국 캐나다도 지금 뭐 자기네가 뭐 테이크오버 한다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사실 거의 매일매일 뭐 말도 안 되는 역대급 그런 발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어서 사실 오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일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정말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적어도 RBC에서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이자가 더 올라갈 거라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예, 올라갈 수 있는 수요는 정말 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보면 1월 저기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도 나왔을 때 생각보다 더 잘 나와서 요즘 조금씩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 이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RBC의 퍼스펙티로는 그런 지금 방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환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환율이 캐나다 부동산 특히 이제 좀 투자자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관세가 직접적으로 환율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환율도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인데요. 일단은 이제 캐나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이제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관세로 인해서 벌어질 차이를 미리 방어하고자 지금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도 그렇고 유럽 연합에도 그렇고 이제 환율들을 많이 조정하고 지금 절하하고 있는 이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보복 관세라든지 이제 무역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캐나다 달러가 조금 더 약세의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관세가 시행할 경우에는 미국 대 캐나다 달러 환율이 1.52에서 1.60 수준으로 미국 달러가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또 이 부분이 뭐 미국이랑 물론 우리가 정말 directly tie가 돼 있기도 하지만 또 환율이라고 하면 사실 한국에서 또 돈을 가지고 오셔서 캐나다에서 이제 또 집을 사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려고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또 한국에서 이제 벌어졌던 그런 일 때문에도 주택 구매에 대해서 계획과 다르게 또 플래닝을 또 하셨던 분들도 또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다음 질문 드려보려고 할 텐데요. 방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월 초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연기가 됐죠. 관세 정책의 이제 도입.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게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관세의 관세는 이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역사적으로도 이제 2018년에 패턴 사례가 있었지요. 협상 도구로서의 관세를 이제 사용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알고 있는 나프타,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재협상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또 미국의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자동차 산업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관세를 도구로서 사용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또 이제 캐나다는 가만히 있지 않고 126억 캐나다 달러의 그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제 미국의 그 뭐 버번 위스키라든지 케첩 같은 이런 전략적인 상품들을 또 이제 타격했었는데 지금 현재 전망은 지속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은 낮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한된 이 25%의 관세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라든지 자동차 산업에 이제 캐나다의 공급망에 굉장히 심하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또 이 두 가지 산업은 정치적으로 봐서도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이 있는 산업이고요. 그렇죠. 그런 연유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정치적 협상 도구로서 효과적이지 장기적인 경제 전략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당행에서 보고 있는 네 가지 예상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 중에서 지금 빨간색 두 번째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이는 이제 25%의 관세에 대한 영향인데요. 이 시나리오가 저희가 생각하는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로 진행될 경우에는 이제 GDP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이런 정도로 압박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당행에서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세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substantial하지만 이제 temporary tariff가 적용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맨 마지막에 partial tariff 이것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우려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우리가 지금 프레임이 돼 있는 게 관세 전쟁 이렇게 프레임이 돼 있긴 하지만 관세 전쟁이 아니다. 그냥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펜타닐을 막을 수 있는 노력과 불법 이민자들을 막지 않으면 뭐 25%를 이제 저희 부과하겠다라고 나온 거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끝날 수도 있겠죠. 또 하도 그럴 막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좀 사실 너무 리스크가 많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너무나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비하거나 준비해야 될 전략이 있을까요? 예, 교과서적인 답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나의 투자의 목표와 이 투자 기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에요. 네. 이게 견고하지 않으면은 지금같이 시장의 변동성이 높을 때 가장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목표, 내가 어떤 시점을 갖고서 투자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자산 분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부동산에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갱신이 다가오신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모기지를 알아보실 때 캐시플로우 증대를 위해서 기존의 모기지 상환 기간을 좀 늘려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캐시플로우를 늘리실 수 있는 전략도 있을 것 같고요. 신규 부동산의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요.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고급 하이엔드 부동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달러가 약해질 때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전문가이신 제프 대표님에게 상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투자를 하신다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채권 자산을 통해서 조금 분산 투자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보유한 주식들의 산업들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투자를 뭐 처음 시작하신다든지 지금
교수님 또 이제 RRSP 출신이긴 한데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장기 투자라든지 새로운 투자에 니즈가 있는 마켓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분 중에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신규 이제 이미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 중에서 이자가 높이 올라갔다가 지금 이자가 좀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이자를 내리다 보니까 지금 먼슬리 페이먼트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몰기지 리파이낸스를 해서 페이먼트를 내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말씀해 주신 건가요? 그 리파이낸스가 아니고요. 이제 네. 그 기존의 몰기지를 어느 정도 상환하셨으면은 상환 기간에서 줄어든 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이제 다시 좀 처음에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모기지 페이먼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렌트 시장의 렌트 비용들이 또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의 모기지 비용으로서 넷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도 좀 캐시플로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궁금했던 부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한규희님은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 저는 이제 RBC 노스욕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저희 역할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자산을 운영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RRSP라든지 TFSA 등등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노후 계획 설계, 재무 상담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요. 제 사무실은 5001 영스트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저희가 디스크립션에 한규희님 연락처 남겨두도록 할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